엄마 오늘도 혼자 두셨어. 수진이 빈 의자를 보며 묻자 정자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요즘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것 같아. 남편이 떠난 지 7년. 정자는 조용한 뿐인 당산동 아파트에서 숨소리만 들리는 밤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복지관에서 나오는데 영자가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정자 씨, 재혼 모임 조심해. 내 친구는 잘못 얽혀서 큰일 날 뻔했대. 정자는 웃어 넘겼지만 영자의 마지막 말이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제대로 못 본다더라. 그리고 며칠 뒤 정자는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조용하던 일상이 아주 천천히, 아주 위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께 감동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사는 64세 이정자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0년을 산 24평 아파트엔 이제 이정자 혼자만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지 그래요. 큰딸 수지는 늘 이렇게 말했지만 정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IMF 때도 안 팔고 버틴 집이야. 내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 낡은 브라운관 TV 대신 최신형 TV가 들어왔고 전화기 대신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졌지만 정자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KBS 뉴스 소리에 눈을 뜨고 점심엔 동네 복지관에 가서 경로식당 된장국을 먹고 오후엔 탁구 치고 노래교실 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불 꺼진 거실과 혼자 먹는 저녁 밥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딸들은 각자 살기 바빴습니다. 큰딸 수지는 회사 다니느라, 작은딸 미경은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누가 데리러 오는 날이 올까? 복지관 앞 벤치에서 손을 잡고 가는 노부부를 볼 때면 정자의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남편 생전에는 늘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손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그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짧게 끊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저 바빠서요. 또 전화할게요. 뚝 끊기는 전화 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면 정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너희 키울 때는 바빴는데. 그래도 밥은 챙겨 먹였잖아. TV를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속 그 사람은 웃고만 있을 뿐 대답은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반찬들이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도 된장국을 끓여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옆집 가족들의 웃음소리, 위층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소리, 그 소리들이 정자에게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옆구리를 쿡쿡 찔렀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를 꼭 껴안고 울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갯잎이 젖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고 나가지만 복지관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자에게 복지관 친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정자 씨, 요즘 중장년 재혼 모임 있는 거 알아? 같이 한번 나가봐. 우리 나이에도 동반자는 있어야지. 자식이 다 책임져 주나? 그 말이 정자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해. 남편한테 미안하고.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을 바라보니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 붙어 있던 포스터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노후를 함께할 친구 찾기, 중장년 모임. 정자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는 상담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죠? 저희 모임은 따뜻하고 진지한 분들만 모이십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종로에서 차 모임 있는데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번 나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7년 동안 입지 않은 남색 투피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예쁘다고 칭찬했던 그 옷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다림질을 하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살아봐도 되는 거지? 정자는 영정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정자는 그게 허락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3번이나 다시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옷을 차려입는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은 설레기도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정자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러는 거 맞나? 괜히 나갔다가 실망만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정자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종로로 향하는 동안 정자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거리가 오늘따라 새롭게 보였습니다. 쌈지길 근처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정자는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정자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 어쩌면 예상치 못한 악몽의 시작이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서너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어색하게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들 어색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깔끔하게 빗은 머리, 손등에 남은 굳은 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박춘식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살고 있고요. 예전에는 가구 공장에서 일하다가 IMF 때 공장 정리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툭툭 내뱉는 말투였지만 손등에 남은 굳은 살과 주름진 눈가의 미소가 정자에게는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 저도 영등포예요. 당산동.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먼저 가고 나니까 집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네요. 춘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올 때 춘식이 정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자 씨, 같은 영등포 사시니까 좀 반갑네요. 연락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가끔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자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춘식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춘식은 매일 아침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정자 씨, 오늘도 밥 꼭 챙겨 드세요. 오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7년 동안 아무도 물어보지 않던 말들이었습니다. 정자는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춘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자 씨, 날씨도 좋은데 한강공원이나 한번 나가볼까요? 제가 집까지 모시러 갈게요. 정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는데 마음이 간지러웠습니다. 이런 기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춘식과 정자는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 여의도 놀러가서 튀김 사 먹던 거 기억나요? 그때는 튀김 하나가 얼마나 비쌌는지. 맞아요. 63빌딩 올라가 보려고 줄 서 있다가 포기한 적도 있었죠. 청계천에서 장롱 하나 사들고 버스 타고 오던 시절도 있었는데 둘은 금세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딸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춘식은 정자가 힘들어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둘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춘식은 정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들어줬습니다. 복지관에 같이 가서 노래교실도 듣고 탁구도 쳤습니다. 정자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보다가 춘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 씨, 우리 그냥 친구 말고 식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나이에 결혼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만 그래도 서로 마지막까지 손 잡아줄 사람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자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춘식이 정자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자는 남편 영정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또 사랑해도 될까?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춘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 마지막까지 손 잡아줄 사람. 정자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정자는 큰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재혼하시려는 건 아니죠?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은데 무슨 재혼이야, 재혼은. 그 사람이 엄마 재산 노리는 거면 어쩌려고.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그냥 외로워서. 엄마, 혹시 그 사람 집 있어요? 직업은 뭐예요? 자식들은 뭐해요? 큰딸 수진의 얼굴엔 노골적인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작은딸 미경도 전화를 받더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얼마짜리인데요? 그 사람한테 속으면 어쩌려고요? 정자는 살짝 서운했지만 이 말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결국 엄마 인생보다 엄마 집이 더 걱정되는 거구나. 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춘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식 씨, 저 식구가 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춘식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잘해드릴게요. 정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딸들의 말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정말 춘식이 집을 노리는 건 아닐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춘식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정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들의 반대는 계속되었지만 정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자는 큰딸 수진과 작은딸 미경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 재혼할게.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 옆에 누워있을 사람이 필요해. 너희는 각자 사느라 바쁘잖아.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나도 알아. 그래도 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7년 동안 혼자였어. 너희는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최소한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두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습니다. 딸들은 엄마의 외로움보다 재산 걱정을 먼저 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들은 끝까지 못마땅해 했지만 결혼식은 생략하고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나이 들어서 하는 결혼인데 큰 잔치까지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인신고 날 영등포구청 민원실 앞에서 춘식과 정자는 만났습니다. 춘식은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자도 남색 투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둘은 민원실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빨간 도장을 꾹 찍는 순간 이정자라는 이름 옆에 배우자 박춘식이라는 글자가 찍혔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식구 된 겁니다. 춘식이 환하게 웃으며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오는 길에 춘식이 말했습니다. 정자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아들이 축하한다고 밥 사준대요. 같이 가실래요?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요? 아들이 있으셨어요? 아, 말 안 했나? 아들 하나 있어요. 38인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직장은 다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자는 속으로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미리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춘식이 정자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진우 얘기를 미리 했어야 하는 건데 혹시라도 부담 가질까봐 말 못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드님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저녁 식사 장소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근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춘식을 닮았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남자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자를 보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정자를 훑어보는 듯 차가웠습니다. 정자는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박진우는 정자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당산동이요. 30년 살았어요. 아, 집 있으시겠네요? 평수는 어떻게 되세요? 24평이에요. 요즘 당산동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아버지는 월세라. 늘 걱정이었거든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겉으로는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정자의 귀에는
집 있으시겠네요. 라는 한 문장만 유난히 크게 남았습니다. 진우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딸분들은 뭐 하세요? 큰딸은 회사 다니고 작은딸은 주부예요. 아, 그럼 아드님은 없으시고요? 딸만 둘이시면 나중에 재산 상속도 편하시겠네요. 정자는 그 말에 뭔가 찝찝했습니다. 왜 자꾸 재산 얘기를 하는 걸까? 춘식은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진우야, 밥이나 먹어. 괜한 얘기하지 말고. 아니에요, 아버지. 요즘 재혼하시는 분들은 다 재산 문제를 미리 정리하신대요. 그래야 나중에 자식들끼리 안 싸우잖아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진우가 춘식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아버지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중요한 거예요. 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자는 춘식에게 물었습니다. 진우 씨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글쎄요. 뭐 대단한 건 아닐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며칠 뒤 춘식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둘이 당산동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자 씨, 진우 말인데 요즘 애가 걱정이 많더라고. 내가 나이 들면 혹시라도 상속 문제로 싸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미리 서류 정리를 좀 해두자고 하네. 정자는 차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서류 정리요? 그냥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당신 집이랑 내 이름이랑 어떻게 해둘지 미리 써놓자는 거지. 안 그러면 나중에 사위, 며느리가 들고 일어난다고. 정자는 어딘가 꺼림칙했지만 요즘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춘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가 법무사 친구가 있대요. 거기 가면 서류 작성해 준대요. 돈도 안 받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정자는 망설였습니다. 딸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두라고. 하지만 이제 막 결혼한 사람에게 재산 얘기를 꺼내는 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춘식 씨, 우리 그런 거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요. 이제 막 결혼했는데 벌써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춘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자 씨, 진우가 걱정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세요? 나중에 당신 딸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쩌려고요? 미리 해두면 편한 거예요.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자꾸 재산 얘기만 하는 걸까? 하지만 춘식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자식들 편해요. 정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 있으시겠네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자는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건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 장짜리 종이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뻔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춘식이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자 씨,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진우가 법무사 사무실 예약해뒀대요. 우리 같이 가요. 정자는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오후 2시 당산역 근처 조그만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춘식과 진우를 만났습니다.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법무사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그리고 벽에 걸린 자격증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진우가 친절하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법무사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두 분 다 재혼이시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자녀들끼리 분쟁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요즘 재혼 가정에서는 다 이렇게 하십니다. 법무사가 서류 한 장을 정자 앞에 놓았습니다. 정자 앞에 놓인 서류는 재산분할 및 증여에 관한 약정서였습니다. 검은 글씨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지만 정자는 솔직히 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갑, 을, 병, 정. 도대체 누가 누군지도 헷갈렸습니다. 여기 이 문장만 보시면 돼요. 진우가 서류 중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현재 거주 중인 당산동 아파트는 전부 박춘식 명의로 귀속된다. 이거 어차피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사셔야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자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근데 내 딸들은요? 내 딸들한테도 뭐가 가야지. 정자가 머뭇거리자 진우 눈빛이 잠깐 스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누가 물려받고 사나요? 각자 벌어서 살지. 그리고 혼인신고도 했는데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안 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법적으로도 배우자가 우선이에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식은 옆에서 괜히 눈치를 보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 얹었습니다. 정자 씨, 그냥 믿고 합시다. 우리가 뭐 이 나이에 서로 등쳐먹겠습니까? 나도 당신 믿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 말에 정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법무사가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안 하시면 또 예약 잡으셔야 해요. 저희도 바빠서요. 정자는 서류를 다시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돋보기를 가져오지 않은 게 후회됐습니다. 진우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때 어머님 딸들이 법원에 소송 걸면 어쩌려고요? 정자는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떨리다가 결국 사인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그냥 갈래요. 머리가 좀 복잡해서. 진우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형식적인 건데 왜 이러세요? 아버지 기분 상하시게 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근데 나도 딸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자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진우와 춘식이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정자는 등기부등본을 처음으로 떼어봤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았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소유자 이정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눈물로 장만한 이 한 줄이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자는 남편 영정 사진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바보였어. 재혼 같은 거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날 밤 정자는 큰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좀 도와줘. 춘식이 자꾸 이상한 서류에 사인하라고 해. 수진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요? 재산 어쩌고 하는 서류인데. 내가 죽으면 집을 춘식이 다 가져간다는 내용이었어. 엄마,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그거 완전 사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일 제가 바로 갈게요. 엄마, 그 서류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도장도 숨겨두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자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춘식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의심병이 생긴 건 아닐까? 그 사이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뒤 진우는 춘식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분 완전 순진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센데요? 딸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오늘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춘식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인감도장이랑 등본, 초본만 가져오시면 위임장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 다 그렇게 합니다. 본인이 직접 안 오셔도 되거든요. 그게 되나? 네, 위임장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어머님 도장 좀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춘식이 망설였습니다. 그건 좀 그런데. 아버지,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저분 딸들이 나서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해요.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춘식이 며칠 뒤 정자 몰래 인감도장을 가져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도장으로 정자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질 뻔했다는 것을. 수진이 찾아온 다음 날 정자는 인감도장과 통장, 등본을 모두 수진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계속해서 도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자 씨, 도장 어디 있어요? 내가 은행 업무 좀 볼 게 있는데. 아니에요. 도장은 내가 직접 관리할게요. 정자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춘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칠 뒤 춘식이 갑자기 아프다며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정자 씨,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같이 병원 좀 가요. 정자는 걱정이 되어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병원에 가는 동안 춘식은 계속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는 동안 정자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춘식이 멀쩡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괜찮대요. 그냥 소화불량이래요.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서랍이었습니다. 아, 맞다. 수진이한테 맡겼지. 정자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누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젊은 부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은행에서 연락 받았는데요. 집이 담보로 잡혔다고, 근저당 설정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은행에서 이 집 소유주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저희한테 전화했어요. 근저당이 설정되면 저희 전세금이 위험해질 수 있대요. 정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은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집이 담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정자는 불이 나게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은행 지점. 창구에 서류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내가 도장 찍은 적 없어요. 내 집이에요. 남편이랑 평생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정자를 쳐다봤습니다. 은행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레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고객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인. 이거 고객님 아니세요? 정자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인 모양은 비슷했지만 자신이 평소 쓰던 글씨보다 획이 길고 꺾이는 각도도 달랐습니다. 정자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내가 쓴 글씨가 아니에요. 누가 내 도장을 가져간 거야? 그 순간 정자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날
춘식이 집에 와서 차를 마시다가 잠깐 화장실에 간다며 안방으로 들어갔던 일. 그때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살짝 들렸었는데 정자는 그냥 넘겼었습니다. 혹시 춘식 씨가 도장을. 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배우자분이 위임장을 작성하신 건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위임한 적 없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지며 정자는 은행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이제 어떡해요? 이 집까지 날아가면. 난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남편과 함께 장만한 집, 딸들을 키운 집. 그 집이 한순간에 날아가다니. 은행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자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정자를 부축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자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집을 지키지 못했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심전도 패치를 붙이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심전도 패치를 붙이고 누워있는 동안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너무 쉽게 남한테 맡겼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수진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병원, 응급실. 엄마, 제가 지금 갑니다. 기다리세요. 수진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정자를 보고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가 도장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몰라. 춘식이가 아마. 정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불안장애입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갔고요. 일단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수진이 은행 서류를 들고 와서 정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위임장에 적힌 날짜가 엄마가 병원 간 날이에요. 그날 누가 집에 들어간 거예요. 정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춘식이 아프다고 한 것도 병원에 간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 들어와서 도장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아니, 춘식이 여분 열쇠로 들어가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64세에 시작한 사랑이 한 달 만에 평생의 집과 노후 모든 것을 앗아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고 응급실 침대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은행 직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 직원입니다만 사실 위임장 서명이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은행 직원이 정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직원의 얼굴에는 미안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비슷한 사건이 많아서요. 특히 재혼하신 분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당하세요. 저희 은행에서만 올해 벌써 3건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대출 실행을 조금 미뤄뒀습니다. 혹시라도 사기면 어머니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잖아요.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 정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가 보여준 CCTV 화면 속에는 춘식과 진우가 함께 창구 앞에서 뭔가를 설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춘식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진우는 옆에서 직원에게 뭔가 열심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23분. 정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위임장은 아버지, 그러니까 박춘식 씨께서 직접 가져오셨고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이미 발급된 상태였습니다. 혹시 도장과 서류를 함께 맡겨두신 적 있으세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도장을 딸한테 맡겼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자의 머릿속에 그날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인신고 직후 춘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자 씨, 인감도장 여기 두고 가요. 자꾸 들고 다니다 잃어버리면 큰일이야. 내가 금고에 잘 보관해 둘게요. 그땐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춘식의 집에 일주일쯤 도장을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말은 도장을 가져가기 딱 좋은 명분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도장을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복제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서명 감정을 의뢰했어요.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건 위조 가능성이 높대요. 필압도 다르고 글씨체도 미묘하게 달라요. 특히 이 부분 보세요. 직원이 위임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자의 서명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었습니다. 정자는 그 서명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정자를 쓸 때 자획을 길게 빼는데 이 서명은 짧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와 위임장 작성 날짜가 같은 날인데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 날이더라고요. 동사무소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 그날 오전 9시쯤 박춘식 씨가 혼자 오셔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대요. 본인 것도 아니고 배우자 것을 발급받는 게 이상해서 동사무소 직원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한 것도, 집을 비운 사이에 뭔가를 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춘식은 정자를 병원에 데려가 놓고 그 사이에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은행에 가서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완벽한 범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문서 위조고 사기 미수죠. 제가 증거 자료 다 모아뒀어요. CCTV 영상, 서명 감정 결과, 동사무소 방문 기록 다요. 수진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신고해야 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또 할 거예요. 다른 사람도 피해 입을 수 있어요. 정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에 여분 열쇠 있으세요? 배우자분이 가지고 계신가요? 네. 혼인 신고하고 나서 열쇠를 하나 줬어요. 그럼 그 열쇠로 집에 들어가서 도장이나 서류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빨리 열쇠 바꾸세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퇴원한 정자는 춘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춘식 씨, 지금 당장 집으로 와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와서 얘기해요. 30분 안에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춘식은 한참 뒤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들킨 것을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춘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수진과 미경이 함께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은행 서류와 CCTV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장 돌려줘요. 내 인감 도장, 통장, 등본. 지금 내 눈앞에 다 가져와요. 그리고 여분 열쇠도요.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춘식은 처음엔 당황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자 씨. 실은 진우가 하자고 했어.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냥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먼저 죽으면 진우가 좀 더 편하라고. 진우가 요즘 힘들어해서. 나도 아버지로서. 당신이 먼저 죽으면? 그럼 나는요? 난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당신 아들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거리에 나앉아야 해요?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나섰습니다. 아저씨, 이건 사기예요. 문서 위조고 인감도장 무단 사용이에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증거 다 확보했어요. CCTV에 다 찍혔고요. 춘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경찰까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었잖아요. 우리 엄마 집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엄마가 병원 가신 사이에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서 발급받고 은행 가서 위임장 냈잖아요. 미경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춘식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였어. 근데 진우가 자꾸 나중에 내가 죽으면 진우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나도 아들한테 뭐라도 남겨줘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사랑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재산 빼앗는 게 사랑이에요? 정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줄 상대일 수는 있어도 내 인생을 맡길 사람은 아니구나. 정자는 춘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춘식 씨, 우리 헤어져요. 이혼해요. 내일 당장 구청 가서 이혼 신고할 거예요. 춘식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자 씨, 그렇게까지 해야죠.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집을 사랑했어요. 나는 그냥 집 딸린 여자였던 거죠. 당신 아들 미래를 위한 도구였던 거고요. 정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춘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정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과 미경이 정자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딸들 말을 들을 걸.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 없어요. 엄마는 그냥 외로웠던 거잖아요. 그날 밤 정자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이 남긴 집을 지키지 못할 뻔했어. 근데 괜찮아.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다행히 은행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대출 실행을 안 했어. 그 젊은 친구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거리에 나앉을 뻔했어. 그리고 마음속에서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도 싸워야겠다.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 정자는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은행 서류와 CCTV 영상, 그리고 위조된 위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64세, 재혼 한 달 만에 모든 걸 잃을 뻔했던 여자. 하지만 정자는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영등포 경찰서 조사실에 은행, 경찰, 법무사, 그리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자의 큰딸 수진과 작은딸 미경도 퇴근을 미루고 달려왔습니다. 수진은 회사에 반차를 냈고
미경은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조사실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정자와 수진, 미경, 그리고 은행 직원이 앉았습니다. 반대편에는 춘식과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춘식은 고개를 숙인 채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엄마 혼자 안 두겠습니다. 수진이 정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딸의 손을 느끼며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펼치며 차분히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형사였습니다. 안경을 쓴 모습이 꼼꼼해 보였습니다. 위임장에 기재된 서명과 당사자의 평소 서명이 다르고 인감도장 역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된 정황이 있습니다. 서명 감정 결과 필적이 다르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형사가 두 장의 서명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정자가 평소에 쓴 서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위임장에 있는 서명이었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정자의 서명은 정자를 쓸 때 마지막 획을 길게 빼는데 위임장의 서명은 짧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박진우 씨가 법무사와 통화하며 어르신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그냥 진행해 달라고 말한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진행하려 했다는 증거거든요. 형사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법무사님. 그건 말인데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글씨도 잘 못 읽으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질게요. 제 아버지 배우자시니까 당연히 아버지 명의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녹음이 끝나자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그게 다 아버지 재산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 집 나중에 아버지 목 될 거잖아요. 혼인신고도 했는데 배우자한테 상속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제 몫이기도 한 거고. 그 말 한마디에 정자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정자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야, 박진우 씨. 이 집은 내 아버지 목 된 적이 없어. 내 남편이랑 내가 공장 다니고 야근하고 IMF 때도 안 팔고 버틴 집이야. 내가 남편 보내고 혼자 전세 세입자들 챙기면서 지켜온 집이라고. 전세 만기 때마다 세입자 구하고 보일러 고장나면 고쳐주고 누수나면 수리비 내고 7년 동안 혼자서 다 한 거야. 넌 발 한 번 들여놓고 이 집을 내 몫이라고 말해? 정자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단한 음색이었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춘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요? 사랑이 아니라 돈을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 이용해서 재산 빼앗으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나한테 매일 문자 보내고 한강공원 데려가고 밥 챙겨 먹으라고 하고. 그게 다 연기였어요? 다 집 때문이었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만 재산 범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임장 위조와 인감도장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기 미수죄와 문서 위조죄가 성립됩니다.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사용하면 범죄예요.
춘식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징역이요? 아니, 그렇게까지. 나는 정말 몰랐어요. 진우가 하자고 해서. 당연하죠. 당신들이 한 짓이 범죄예요. 어르신 재산 빼앗으려 한 거예요. 그리고 박춘식 씨, 당신도 공범이에요. 모르셨다는 변명은 안 통해요. 직접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았잖아요.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형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우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 도와드리려고. 아버지가 나중에 혼자 남으시면 어쩌나 싶어서. 아버지는 월세 사시는데 제가 뭐라도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닥쳐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해봐요. 엄마가 병원에서 쓰러졌어요. 가슴 아파서. 집 빼앗길까봐 무서워서.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조사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엄마는 7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외로워서 재혼하신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그 외로움을 이용한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 자리에서 정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혼인관계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구청 가서 이혼 신고할 거예요. 한 달 결혼 생활, 이제 끝입니다. 춘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자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정말 당신이 좋았어요. 근데 진우가 자꾸 나도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뭐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만해요. 변명 듣기 싫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집을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집이 목적이었잖아요. 첫 만남 때 진우가 집 있냐고 물어본 것도 다 계획이었죠? 정자는 더 이상 춘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고소 진행하시겠습니까?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소해야 해요. 이 사람들 놔두면 다른 사람도 또 당할 거예요. 외로운 노인 또 찾아가서 똑같은 짓 할 거예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춘식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수진과 미경이 정자를 껴안았습니다. 경찰서 밖은 추웠지만 새 모녀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던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왜 재혼하려 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우린 우리 살기 바빠서 엄마 외로운 거 너무 당연하게 여겼나 봐. 엄마 전화해도 바쁘다고 빨리 끊고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 가고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정자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이제서야 엄마를 제대로 보는 딸들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배웠어. 이제 엄마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걸. 엄마, 이제 우리가 더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미경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찰서 밖은 추웠지만 정자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정자는 춘식과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영등포구청 민원실 혼인신고를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혼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춘식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큰 싸움도 재산 다툼도 없이 혼인관계 증명서에 찍힌 이혼이라는 두 글자만이 짧은 결혼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 달, 딱 한 달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남이네요. 정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춘식은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구청을 나오는 길에 정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당산동 아파트는 여전히 정자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소유자 이정자. 그 한 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의 의심, 세입자의 한 통의 전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용기를 내어 도장을 찾으라고 말해준 자신의 선택 덕분이었습니다. 진우는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사기 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춘식은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나이를 감안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집은 지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진이 정자를 위로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정자는 복지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복지관 2층 작은 모임실에 서너 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64세에 재혼했다가 혼인신고하고 한 달 만에 인생을 통째로 잃을 뻔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정말로 잃을 뻔한 건 집이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이름, 내가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친구들이 깜짝 놀라며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자 씨,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재혼 상대가 내 집을 노리고 다가온 거였어요. 인감도장 복제하고 위임장 위조하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어요. 내 집을 담보로요. 친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들이었습니다. 집 한 채 있고 외로운 여자들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이런 사기가 많대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 노리고. 정자의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그 사건 이후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년 재무, 법률 교육 강좌를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복지관 강당에서 열리는 강좌였습니다. 변호사가 나와서 노인들이 조심해야 할 사기 유형을 알려줬습니다. 재혼 사기, 보이스피싱, 부동산 사기. 정자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또래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합니다. 재혼 좋아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손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도 그래서 재혼했어요. 근데 사랑은 가슴으로 하더라도 도장은 머리로 찍으세요. 서류는 꼭 자식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보시고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정자의 말에 친구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자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춘식과 처음 데이트했던 그 벤치 앞을 지나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노을을 보며 설렜는데 이제는 그냥 노을일 뿐이었습니다. 노을 진 한강을 바라보며 정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알 것 같아. 당신이 왜 그렇게 등기부등본을 꼭 쥐고 다녔는지. 중요한 서류는 절대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 알아. 걱정 마. 당산동 집, 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안 뺏길 거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주들이 보낸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 이모티콘과 함께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자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인생의 모든 걸 잃을 뻔했던 한 달. 그 한 달 덕분에 정자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단단히 붙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였습니다. 30년을 산 집의 냄새였습니다. 정자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이 있는 거실, 딸들이 뛰어놀던 거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이던 거실. 이 집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 현관문 안쪽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정자가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도장과 통장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말 것. 외로움 때문에 내 삶을 팔지 말 것. 64세, 재혼 실패자. 하지만 정자는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인생을 한 번 더 다시 배우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수진과 미경은 약속대로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면 수진이 반찬을 들고 왔고, 일요일 오전이면 미경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들이 있었고, 손주들이 있었고, 복지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다시 재혼 모임 포스터를 봤습니다. 정자는 그 포스터를 보고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포스터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인생을 걸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정자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했어. 내가 당신 잊고 다른 사람 만났던 거. 근데 이제 알았어. 당신이 최고였다는 거.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없을 거야. 정자는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TV를 켰습니다. KBS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당산동 아파트 24평. 이 집이 정자의 전부였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64세, 인생을 다시 배운 여자. 이제 정자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